여튼간 131회 네, 이번 그 기출문제 분석을 지금 진행할 텐데 131회는 기출문제, 즉 기출에 대한 기존 기출에 대한 이 비중이 좀 높았고 건축 관련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건축 관련 문제, 건축개설비서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역학 네, 131회죠. 131회 네, 분석. 자, 기초역학 부분에서는 한 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 네, 늘상 뭐 한 문제 정도, 뭐 많으면 두 문제, 뭐 그렇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건축 환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건축 환경에서 한 5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건축 환경에서. 뭐 생태 건축 포함해갖고 여러 가지 건축 환경적, 뭐 클로매트, 뭐 이런 내용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기계설비 일반. 요즘에 이 출제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기계설비 일반. 기계설비 일반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계속 비중이 높아져요. 이게 기계설비 일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설비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이제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공기조화죠. 공기조화. 공기조화가 한 7문제 정도. 네, 전통적으로. 이거 맞아요. 이 정도 나오는 게 맞아요. 공기조화는. 많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난방도 이제 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요번에는 조금 덜 나왔습니다. 한 문제로 출제 비중이 낮아졌고, 그 다음에 위생, 그렇죠? 위생이 이제 쌍두마차죠. 공조하고 쌍두, 공지와 위생이 쌍두마차인데 위생이 조금 비중이 적어졌어요. 3문제. 그러니까 위생 및 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중에서 가장 전통적인 그 우리 설비라고 하면 이 위생 쪽이거든요. 예? 전통 설비라고 하면. 예? 이쪽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냉동이 또 많이 나왔네, 이번에 3문제. 그래서 액봉이라는 현상, 뭐 액봉 현상이라든지 요거는 공조냉동 쪽에 주로 출제되는 건데 건축기계에서 이제 등장을 한 거고요, 이번에. 자, 그리고 이제 제어 부분에서 한 문제. 제어 부분에서 예, 비중 맞게 나왔습니다. TAB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서 오랜만에 2문제가 나왔는데 기존의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신재생이 아니고 뭐 열병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돌려서 나왔죠. 자, 근데 법규관 2문제. 자, 요게 이제 관건이었어요. 기존에 이제 법규 문제가 많이 나온 편이 아니에요. 기존에 비해서 법규 문제가 많이 줄고 했기 때문에 체감 나이가 적은 거예요. 이 법규 문제가 많아지면 건들지 못합니다. 왜냐면 법규는 법규에 돼 있잖아, 써 있잖아. 써 있는 걸 쓰는 건데 보통은 여러분들 법규에 써 있는 거를 갖고 들어가지 못해요. 보통 인간이라고 하면.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일반이 한 2문제 정도. 건축 일반이 2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2문제 정도. 네, 노멀하게 나온 거죠. 포멀하게.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위생 쪽이나 이런 쪽이 좀 줄고, 위생 법규가 줄고, 건축 환경, 그 다음에 기계 설비 일반, 그 다음에 건축 일반 쪽이 조금 늘어난 형태로 출제 비중이 잡혔다. 그래서 이렇게 잡히면 좀 문제 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잡히면 문제 좀 쉬워집니다. 근데 이제 합격률하고는 연관관계 많이 없다고 그랬죠. 그 채점관의 그 어떠한 의지에 따른 거예요. 채점관의 의지. 그죠? 의지. 그래서 채점관은 채점하시는 분들이 많이 붙여주고 싶으면은, 뭐, 물론, 뭐, 그런 말 좀, 제가 이제 이 방송이 다, 방 나가잖아요. 이제 방 나갈 거 아니야.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조회수가 꽤 되는데, 혹시 보시면은 좀 후하게, 예? 후하게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지금, 방송을 통해서 좀 후하게 좀. 왜냐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죠? 네. 부탁을 드려요, 부탁을. 그죠? 부탁을. 전국에서 누구만 드린다? 강의한 사람만 드리는 거예요, 부탁을. 왜냐면 채점하시는 분들도 기술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채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교시부터 간단하게 저랑 핵심 포인트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보시고 그 예전에 이제 했던 거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핵심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마이크로 그리드. 자,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 그리드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의 및 스마트 그리드와의 차별성, 기존 신재생 보급 사업과의 차별성,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마이크로 그리드는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분산형 발전이죠. 분산형 발전. 그렇죠? 마이크로 그리드. 그 지역 부분에서 정리하겠다. 그렇죠? 분산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크로 그리드고,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그리드는 마이크로 그리드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양방향 통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신재생, 기존 신재생과 뭐가 차이가 나냐? 기존 신재생의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휴부지, 그러니까 우리가 쓰지 않는 땅이나 이런데 태양광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설치해 줘요. 그래서 소비자와 이 태양광 설비 간에 또는 신재 설비 간에 거리감이 있어요. 거리감.
네, 거리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배전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분산형 발전이라고 마이크로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네, 우리 거주하는 곳에 발전 시설이 있는 그 발전 시설이 신재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하고 연결된 게 이제 우리가 서술 쪽에 문제 났던 게 열병합 문제가 나왔어요. 열병합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한번 구분해 봐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한 꼭지가 또 분산형 열병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 정도.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2번 문제를 들어가 보면 지어 시스템을 위한 천공식 그라우팅 작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라. 그라우팅도 상당히 많이 다뤄졌던 내용인데, 자, 목적과 그 다음에 시멘트 계열 그라우트 재료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적 같은 경우는 열 전도를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잘 고정이 되게 하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목적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계열 그라우트 재료의 특징.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팽율성 있는 벤토나이트를 쓰면 좋은데, 이 벤토나이트 자체가 폐기물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몰탈과 섞었어요. 여기 시멘트계가 몰탈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멘트 몰에 물을 합치면 그게 몰탈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시멘트계 같은 경우는 열전도도 좋고 고정 성능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경시 변화, 즉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부착 성능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게 이제 문제점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 특징을 적어주시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었고 어려운 문제였죠. 그렇죠? 약간 건축 시공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보일러 이상현상을 설명하는 다음 용어에 대한 정의와 발생 원인에 대해서 정리해봐라. 자, 이런 문제는 정의하고 원인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까지 문제 나왔지만 최종적인 마지막 대제목은 대체까지 써주고 이제 끝내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캐리오버, 그 다음에 프라이밍, 포밍 전부 다 이제 비등에 의한 어떤 넘어가는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미세하게 조금씩 다른 어떤 정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원인 부분은 대부분 유사해요. 원인 부분 잠깐 보면 증기부하가 클 때, 고수위로 보일러 운전할 때, 자, 부유물, 유지물, 불순물 존재할 때, 보일러 관역에 농축할 때, 그죠? 이렇게 유사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방지 대책까지 전부 다 정리해주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교과서적으로 이제 푸신 분들은 뭐 편하게 푸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교과서적인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1번하고 2번하고 좀 다르게 3번은 다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죠? 이거 선택 안 했어요? 이걸 선택 안 했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를 안 하고 왔거나 아니면 정말 다른 시사적인 걸 다 알고 있거나. 선택했어요? 선택 안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다른 문제에서 자신 있었던 거죠? 아, 그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다른? 보통은 이게 교과서적인 거라 이걸 선택하게 되는데, 그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네. 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들어보죠. 자, 건설기술 용역사업 평가 방식. 그죠? 네. PQ. 그죠? PQ. PQ 부분은 자, 이 PQ와 그 다음에 SOQ, 그 다음에 TP. 이 세 가지 다 뭐냐면 입찰에 참가하는 자격을 한번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 참가자를 제한하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네. PQ, 그 다음에 SOQ, TP. 근데 PQ 같은 경우는 자, 먼저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해서 입찰 참가자를 제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OQ 같은 경우는 기술인 평가서, 그 다음에 TP 같은 경우는 기술 제안서를 평가해서 입찰 참가자를 제한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골자는 결국 입찰 참가자 자격에 대한 평가. 이게 이제 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각각 세 가지 포인트가 다른 거고요. 공공기관 계신 분들을 위한 문제였습니다. 완전히. 자, 근데 5번 문제. 이 문제는 무조건 선택 문제죠. 선형 열관률, 그 다음에 열교. 그죠? 자, 선형 열관률의 포인트는 뭡니까? 여기서. 선형 열관률을 적었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단위, 그죠? 와트 퍼 메타 K라고 하는 단위가 꼭 들어가줘야 돼요. 이 문제는. 이 단위 안에 이것을 설명하는 모든 게 나오죠. 그죠? 자, 길이 방향, 즉 하나의 1차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열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벽을 통과하고 있는 1차원적인. 그래서 뭐 열관률로 이 선형 열관률을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런 문제 나왔었죠. 그걸 딱 보면 자, 열관률은 와트 퍼 메타 제곱 K. 면적의 관점, 2차원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1차원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 내용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교 부분은 브릿지죠. 그렇죠? 열교라고 하는 거는 언제 발생하냐면 자, 동일한 벽체의 열 저항이 똑같다.
아예 벽체가 모든 벽체 열저항이 똑같다면 열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부적으로 열저항이 낮은 곳에 열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국부적으로 낮아야지 열교가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열저항이 낮으면 전체적으로 그냥 빨간색이에요. 메타의 개념이 안 생겨요. 즉 면의 개념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북부적으로 열저항이 작은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빨간색이 열교라는 형태로 메타 형태 1차원적으로 선이 그려지게 돼 있어요. 자, 그 내용. 자, 그 다음에 6번. 이 문제도 쉬웠죠. 매트와 컬러의 단위. 이거는 뭐 그냥 풀어줘야 되는 문제고. 자, 기본적으로 매트는 1매트는 58와트 퍼 메타 제곱. 근데 그 와트 퍼 58와트 퍼 메타 제곱이 나오는 가정 조건을 써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같은 경우도 1컬러가 0.15 자, 메타 제곱 K 퍼 와트. 이때 이게 나오는 가정 조건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죠? 네. 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징의 원인과 방제책. 자, 이 문제 아마 실수를 많이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펌프하고 헷갈려갖고. 네? 그래서 뭐 중간에 수조가 있다. 뭐 이런 뭐 이상한 얘기 써. 그럼 큰일 나요. 팬은 중간에 수조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산고 형태를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산고 형태의 저유량 영역, 즉 저풍량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죠? 자, 그거 갖고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압력이 이미 압력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에 풍량을 쏠려고 그러면 풍량이 안 나갑니다. 저쪽이 고압력, 그 다음에 여기 저압력. 요때는 저쪽으로 풍량이 안 나가요. 맞죠? 요때 풍량이 안 나가면 풍량이 뭐예요?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저풍량형이 형성되면서 그때 서징이 발생하죠. 압력치 막 흔들리면서 못 가나 이렇게. 그죠? 그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문제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팬에서의 맥동현상, 팬에서 맥동현상은 팬을 한계치 이하의 유량으로 운전하가 저유량. 토출축 댐퍼를 과다 교축 시, 그죠? 압력을 낮췄다는 얘기죠. 심한 소음과 함께 유량을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하며 불안정 운전 상태가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생 원인과 조건 들어가 주는데 펌프하고 구별되는 게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거의 유사하고요. 거의 유사한데, 자, 펌프에 우리 밸브가 이제 댐퍼가 되는 거예요. 댐퍼. 여기서는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8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냉동 사이클. 이 문제가 이제 보통 이제 공조냉동에서 출제되는 아주 그 빈출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건축기기에서도 이제 출제가 됐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뭐냐면 냉동 사이클의 액봉 현상을 정의하고 방제책. 이 문제 유형이 다 똑같아요. 정의하고 원인을 내라. 정의하고 방제책을 다 문제가 계속 똑같죠. 유형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액봉 현상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네. 온도가 상승해서 냉매 온도 상승해서 냉매가 상승하면 냉매액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상승하니까 늘어나겠죠. 최적 팽창이 나겠죠. 그러니까 최적 팽창이 나면 주변에 배관을 부시던지 뭘 부실 거 아니에요. 파열. 결국 그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밀폐된 냉매외관 개통 내부에 갇힌 액체 냉매가 주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냉매액이 최적 팽창하여 이상고압에 발생 후 파열되는 현상.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키워드가 뭐냐면 갇혔다예요. 갇혔다. 그죠? 갇히지 않았다면 자,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 온도가 높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리고 고압이 발생했을 때 자, 고압이 비록 발생했지만 그 고압을 도피시켜주면 얘는 피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액축만. 방제책은 키워드가 액축만이 되지 않으면 되고, 그죠? 네. 꽉 고여있지 않으면 되고, 그리고 온도 부분이 상승하지 않으면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고압이 발생했을 때 고압을 회피해주면 된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로 방제책이 꼽히는 거죠. 그죠? 정의만 갖고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액봉입니다. 처음 등장했어요. 기계 설비에.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고온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비등 조건이죠. 비등 조건. 또는 이제 팽창 조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됐고. 자, 그 다음 문제.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아주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9번 문제. 공기냉각 가열 냉온수 코일의 대수 평균 온도 차와 코일 열수와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봐라. 자, 이거는 식을 반드시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식을 보면 기본적으로 둘 간의 관계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반비례 관계죠. 대수 평균 오차가 커지면은 코일 열수는 작아지고
배수분 온도차가 낮아지면 효율성 커진다. 그러면 이제 식 쓰고 그런 내용 쓰고 좀 빈칸 나오면은 밑에다가 대항 유형과 뭐 그 다음에 뭐 평행률을 비교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형태로 마무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10번 엑서지. 그렇죠, 엑서지. 자, 역학 문제죠. 역학 문제인데 기출 역학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많이 배우죠. 근데 엔트로피에 어떻게 보면은 반대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엑서지입니다. 유효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체적인 투입된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뽑아서 쓸 수 있는 일량, 그죠? 유에너지량을 우리가 엑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한 개념이고요.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엑서지 효율 같은 경우 밑에 효율 부분이 좀 어렵게 나와 있죠. 식이 엡실론은 H-H0, 요게 델타 H예요. 그러니까 투입 열량, 그러니까 열량분이라고 보는 거죠. 열량 대비 자 엡실론, 저 2의 X, 그죠? 엑서지 값, 그죠? 열량 대비 우리가 유효한 일이 얼만큼이냐, 요게 효율이죠. 효율. 아주 간단하게 뽑혀지는 내용이고, 그럼 이거를 활용해서 뭘 할 거냐? 뭐래요, 뭐라기는? 개선이죠, 개선. 그죠? 어떤 엑서지를 더 많이, 그죠? 엑서지를 더 많이 갖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활용하는 거죠. 이런 값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버려지는 양이 얼마고, 우리가 실제 끌고 온 양이 얼마냐? 공정상에서 계산을 해서 우리 개선 효과를 찾아낸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엑서지를 통한 자, 설비 공정 손실 저감 방안 도출 및 효율 개선 가능. 그죠? 요게 이제 활용 방안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이 말을 생각해내는 게 힘들죠? 이 억구를. 예. 그게 뭐냐면 이 말을 생각해내는 게 공부입니다. 공부량이 늘어나면 이 말이 생각이 나요. 그죠? 공부량이. 예. 공부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이 안 난다. 그럼 공부 좀 더 하면 돼요. 예, 더 하면 돼. 어쩔 수 없어요. 더 계속 해야 돼, 계속. 계속 해야 돼, 계속. 그냥 계속 해야 돼. 도 닦는 식으로 해갖고, 계속. 자, 됐고. 그 다음에 문제 11번. 이 문제도, 교과서 나오는 문제들. 엑서지는 이제 뭐, 역학적인 문제였고, 그 다음에 내단열과 외단열 특징. 쉬운 문제죠. 결로 위험성, 그 다음에 추결량, 온열 쾌적성.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뭐에 의해서 원리가 펼쳐지는 거면, 연용량에 의해서 전부 다 해석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연용량에 의해서 해석된다는 얘기 무슨냐면 결로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로는 이제 표면에 맺히게 되죠. 그래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실내 공간의 온도와 저 표면의 온도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로는 크게 발생합니다. 즉 결로라고 하는 거는 에브리바디 차가운 공간에서 발생하지 않아요. 난방을 시작하면서부터 결로는 발생하죠. 그래서 결로가 여기 난방 상태고 저희가 차갑다라고 하면 저기가 결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열의 용량 관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의 용량이 큰 벽체 같은 경우는 이 안의 기온과 저 벽체 기온 간의 온도 차이가 작아요. 많은 열을 내가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연료량이 작게 되면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빼주고 바로 넣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 연료량이 큰 외단열은 결로 저항성이 크고 연료량이 작은 내단열은 결로성이 작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열교 현상으로 풀어도 되고요. 그렇죠? 보통 내단열은 열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연료량.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꼭지라고 할 수 있는 자 추결량. 이거는 바로 그냥 연료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결량이 크기 때문에 자 뭐죠? 우리 연료량이 큰 외단열 같은 경우 추결량이 크기 때문에 지속 난방에 좋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덥고 바로바로 차가워져야 되는 자 간헐 난방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내단열이 좋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자 마지막으로 온열 쾌적성. 자 온열 쾌적성에서 가장 크게 다룬 비중이 뭐냐면 우리 공간 안에 온도차가 적어야 돼요. 이 공간 안에. 만약 공간 안에 온도차가 발생하면 저쪽만 차가우면 그걸 콜드래프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콜드래프트가 국소 온도와 국소 풍속을 갖고 논하는 거기 때문에 콜드래프트나 이런 불쾌기류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온도차가 적어지는 자 열저항이 뭐죠? 연료량이 크기 때문에 온도차가 적어지는 외단열이 좋다. 그 다음에 온도차가 커지는 내단열은 쾌적성이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가 되겠죠. 원리하고 푸는 문제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제 공기관에서 이걸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체킹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면 1번하고 2번 정도는 우리가 가능해요. 1번에 이제 전과정 평가, 환경부와 평가법 중 LCA, 이제 전과정 평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전과정 평가의 개념 정도는 적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구성은 이제 전 생애에 대한 부분을 적으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문제예요. 세 번째 평가 방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ISO 14040을 보는데 거기 보면 단계 있죠. 밑에 부분 1, 2, 3, 4단계가 있어요. 목적 및 정의, 범위 정의, 그 다음에 전과목 목록 분석, 전과적 영역평가, 전과적 해석. 요게 들어가야 이제 맞는 표현이에요. 만약 이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고득점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거를 푸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없을 거니까. 근데 보통은 다른 분들이 안 푼 걸 갖다가 풀면 고득점이 나와요. 잘 풀면. 가정이 잘 풀면. 그냥 풀었다. 그냥 뭐 한 두 줄 쓰고 말았다. 그러면 뭐 저기 한 거고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갑니다. 자, 13번 문제를 가면 건물에서의 콜드래프트. 자, 콜드래프트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했죠. 냉기류에 의한 불쾌기류를 얘기를 해요. 자, 콜드래프트. 정의. 자, 발생 원인. 자, 두 가지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콜드래프트는 국소온도. 그 다음에 자, 풍속. 또는 뭐 기류라고 하죠. 기류. 국소, 풍속, 국소온도, 그 다음에 국소, 풍속, 기류. 제가 이제 국소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everybody 전체가 모두 차갑으면 불쾌기류는 없어요. 자, 여기 가운데 내주부는 따뜻한데 저 외주부만 차다. 그럼 저 외주부에 있는 사람이 불쾌기류 걸리는 거예요. 즉 평균 기온과 우리가 EDT라고 하는 평균 기온과 국소 기온 간의 차이를 갖고 불쾌기류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국소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풍속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원인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소 온도를 이 평균 온도와 맞춰주기 위해서 내주부는 따뜻하기 때문에 저 외주부만 우리 공조를 해주는 페리메타 공조를 실시해서 온도를 맞춰줘서 불쾌기를 없애주는 거예요. 네.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이다. 자, 됐습니다. 자, 2교시 이제 서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서술로 넘어가면은 이제 절대 손을 못 대는 문제 하나 나와요. 자, 건설산업 BIM 기본 지침. 에서 제시하는 BIM 모델 상세 수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네, 솔직히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것에 대한 전체 대략적인 어떤 감은 있었는데 이렇게 디테일 이런 표가 딱 정해질 수 있다는 건 이번에 알았어요. 그죠? 모릅니다. 이거 풀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그 지침을 전부 다 외우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얘네들은 6단계로, 즉 상세준 100, 200, 300, 350, 400, 500으로 구분되고 적용 단계,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시설계가 2단계 같이 가고 시공, 유지 관리. 그래서 기본 지침 상세 수준과 적용 단계까지만 적으면 이건 거의 만점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거의 적으시는 분이 없었을 것이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자, 오른쪽에 적용 내용은 막 써도 되고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됐고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많이들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죠? 1번 문제 선택을 안 했었고 2번 문제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죠? 2번 문제 답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표를 제시한 거고 공기 및 물 분매 계통 장비의 시험 조정상 뭐 아는 것 뭐 평가하는 거 덕도 평가하고 뭐 배관 평가 싹 다 적겠죠. 그죠? 네.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데는 설계 단계에서의 평가, 그 다음에 뭐 시공 단계 평가, 중공 단계 평가 나눠서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물 한 거 뭐 현장에서 본 거 막 써도 되고, 그림 그리고 뭐 난리 쳤을 거예요. 답 없습니다, 이건. 막 썼을 거예요, 막.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저는 이거 집에서 이거를 정리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종류별 특징은 제가 이제 뭐 고정식하고 회전식에 대한 특징이 있죠. 전열교환기가. 이거 뭐 각각의 특징이 있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 단점을 다뤄본 적이 없어, 내가. 단점. 그러니까 전열교환기 설치했을 때 단점이죠, 단점. 그러니까 단점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래서 막 쓰다가 단점이 뭐지? 딱 막히더라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나요? 실제 시험장에서? 단점 막혔죠, 약간. 그 장점만 하니까 뭐 단점이 막혔을 거예요. 그죠? 단점. 막혔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거 다 막혀서 뭐 이렇게 크게 뭐 기억나고 그러진 않아요? 여튼간 단점 막히더라고. 그래서 단점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모의고사반에서 첫 시간에 이 뭐 대제목 적어놓고 강의를 하면 주의사항이 결국은 문제점의 단점에서 출발한 거다. 그래서 이제 전열교환기를 설치할 때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결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소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역류에 대한 거, 압력 손실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 문제점이거든요. 근데 그걸 주의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단점을, 문제점. 그죠? 단점을 주의사항 문제점으로 끌고 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아마 이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어떤 비싸다, 천장 공간이 별도 또 필요하다, 그 다음에 별도 설치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괜찮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과 안 맞다, 뜬금없이 그냥, 뭐 현실이 안 맞는지 뭔지 모르지만 안 맞다. 네, 안 맞잖아요, 현실. 현실 안 맞아요. 우리나라 현실에. 자, 됐고. 문제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4번도 역시 교과서적인 문제인데, 수백원의 스케일 생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생성 원인. 생성 원인 딱 하나죠. 경도입니다, 경도. 스케일은 경도예요, 경도. 즉, 무기물의 함유량. 무기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스케일은 발생을 해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이고, 영향 요소는 그것에 대한 농도하고 온도. 그죠? 이런 것들이 그것을 더 가중시켜주고, 덜 가고, 이런 개념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죠? 아마 요 두 가지를 찢어내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원인과 영향 요소를. 자, 그 다음에 3번의 방지책은 요건 교과서적인, 완전 교과서적인. 화학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 그렇죠? 네, 써서 진행한다. 요거 외에도 위쪽에서 말씀드렸던 적정 수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수 자체, 즉 경도가 높은 물을 적용하지 않으면 되니까 연수를 적용한다든지, 지하수를 적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내용도 다 전부 다 답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거는 여론 및 공조기기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개요 및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모든 에브리바디 다 적었을 거고, 다 전부 다 다양하게 답이 나왔을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노가리형 문제죠. 저도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쓸 때는 저도 그냥 막 쓰는 거죠. 그죠? 막 쓰는 겁니다. 네. 답 없어요. 알아서 쓰십시오. 알아서. 네, 알아서. 답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물량 싸움이에요. 이런 문제는 물량 싸움. 분량 싸움. 분량을 3페이지, 4페이지까지 가기 힘들죠. 3페이지 꽉 채워 그림 딱 넣고 하면 이거는, 왜냐면 이건 맞다 틀리다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 내가 에너지 절약했다는데 어떻게 해? 그거 갖고, 그죠? 여론기기 갖고 했다는데 어떻게 해?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답 없는 문제예요. 자, 넘어갑니다. 문제 6번. 자, 문제 6번으로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열병합. 상당히 또 기본적인 문제죠. 열병합의 개요. 개요는 뭐죠? 한 가지의 여론을 갖고 두 가지의 에너지원을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보통은 전기와 열. 그죠? 전기와 열을 뽑고. 그죠? 그게 이제 개요고. 근데 장단점은 순수한 노가리죠. 아무렇게 적겠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자기 적고. 시스템의 종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터빈 형식과 엔진 형식. 가스 터빈과 가스 엔진. 그 다음에 시스템 사용 방식은 요게 포인트거든. 이 문제. 그죠? 자,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대형 복합 화력 발전소.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지역 난방되는 게 뭐냐면 중형 복합. 요게 지역 난방이에요. 중형 복합. 그리고 3번. 요것 때문에 문제된 거야. 소형 열병합. 옆에서 적어 놓을게요. 분산형 발전이죠. 이게 마이크로그리드. 그죠? 우리 동네에서 하겠다. 아니면 롯데월드 같이 이렇게 100, 몇 층이야? 롯데월드 105층인가? 100 몇 층이야? 123층? 맞다. 123층. 맞아요. 돈 내고 올라갔던 기억이 나. 123층. 123층이면은 이렇게 옆으로 퍼트려 놓으면은 그게 한 동 정도 될까요? 그 행정동처럼 다 펼쳐 놓으면. 그런 데는 자기 건물에 그냥 이런 분산형 발전 하나 갖다 꽂아 놓고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대표적인 이 분산형 발전 중에 이 복합, 열병합 발전 중에 분산형 발전이면서 가장 각광받는 시스템이 뭐예요? 연료전지잖아요. 그게 연료전지. 연료전지가 전기를 발생시키면서 여열을 내뿜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료전지 문제가 상당히 계속 나왔던 거고. 뭐죠? 자, 됐습니다. 넘어가 봅니다. 3교시 넘어갑니다. 자, 3교시는 역시 2교시가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웠다고 할까? 2교시가 좀 까다로웠는데 3교시가 까다로웠어요. 다 까다로웠죠. 출제 의도가 파악이 안 된다면서. 제가 봤을 땐 출제 의도가 파악이 안 될 정도는 아닌데, 이게. 그죠? 네. 물론 이제 그 기술사 시험은 답이었기 때문에
출제 의도가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더 자유롭게 적어줘. 근데 그 출제 의도가 파악이 안 되지만 본인의 주관을 갖고 적으면 돼. 이건 그거다 하고 그냥 적고 나가는 거죠. 자, 3교 서술의 1번을 보면 자, 부식의 개요 종류 방지책. 교과서. 이거 완전 교과서 문제. 부식이 뭐다? 산화현상이에요, 산화현상. 그죠? 그 다음에 부식의 종류, 습기에 따라 건식, 건식, 습식. 이거 안 줘도 돼. 그 다음에 뭐 전식하고, 자, 균일도에 따라서 전면이냐, 국부냐. 국부도 뭐 이 전식이냐, 이종금속이냐 쭉 나올 것이고. 근데 방지책 뭐 전면하고 국부에 따라서 방지책 쭉 나올 것이고. 이건 완전 교과서. 생교과서. 이걸 선택 안 하신 분들은 두 가지 부류죠. 공부를 아예 안 했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자신 있던가. 자, 문제 2번. 생태 건축의 개요 및 설계 방법. 생태. 그죠? 이 생태 건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태가 뭐예요, 생태? 우리가 생태라고 하면 생태보다 그 다음이 동태인가? 생태, 동태, 명태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생태가 제일 퀄리티 높은 거예요. 많이 비싸죠? 생태가 좀 괜찮잖아. 그죠? 생태.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 그죠? 생태가. 자연적인 거잖아요, 생태가. 생태가 자연적인 거. 이것도 자연적인 거야. 자연적인 건데, 우리가 생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모태가 자연과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게 생태 건축이네, 생태 건축. 그럼 자연과 어우러지는 우리 건물의 설계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자연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별도의 우리 에너지원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을 이용해서 시원한 집을 만들겠다. 이게 패시브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생태 건축에는 패시브에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가면 프리패시브가 들어가는 거야. 주변 환경까지. 그러니까 비오톱이나 이런 어떤 개구리도 좀 뛰어다녔으면 좋겠고 연꽃도 좀 있고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프리패시브와 건물을 만드는 고단열 고기밀의 패시브. 즉 자연과 어우러지는 설계. 이게 이제 생태 건축이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 점수가 좀 잘 나오거든. 왜냐면 선택도 안 하거든. 생태 건축 또 선택을 안 해요. 이 생태 건축. 왜냐면 애매하거든. 듣긴 들어봤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생태 건축이란 말이. 선택하셨어요? 생태.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그럼 뭐 알고 푸신 거고. 생태. 했어. 그럼 제 예상이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틀릴 수 있죠. 많이 선택할 수도 있다. 지금 의견을 물어보니까. 자, 여기 생태 건축이다. 그래서 생태 건축 개념 동그라미 반. 자연 생태계 일부로 존재하는 환경에 순응하는 건축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에어컨 틀고 이런 걸 우리가 액티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액티브는 자연에 순응하는 거야? 아니면 자연을 거스르는 거야? 거스르는 거죠. 더운 날은 그냥 더운 거죠. 근데 더운 날 시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추운 날은 추워야 되는데 난방하면 따뜻해지니까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이 거스르는 걸 액티브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을 순응해서 그냥 사는 걸 패시브라고 하는 거야. 근데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좀 잘 만들어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은 패시브와 더불어 프리패시브 요소가 가미된다. 자, 접근 목표는 뒤로 넘기고. 자, 그 다음에 큰 제목 2번에 생태 건축의 설계 방법 프리패시브 요소를 적극 활용한다. 거기 이제 세 번째 부분 보면 생태적 외부 공간 조성. 프리패시브. 그 다음에 패시브 요소 쭉 나오게 됩니다. 재미있는 내용이죠. 네.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가끔가다 이제 설비기술사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저도 무지하게 찾아봐요. 그래서 생태 건축.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 문제는 얼마 전에 한 4회차 전에 똑같이 나왔었어요. 네, 최근에 똑같이 나온 문제야. 냉동 사이클에서 플래시가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플래시가스래요. 자, 플래시가스란 응축기에서 응축된 냉맥이 관행각이 덜 되어 팽창면으로 가는 도중에 액의 일부가 기체로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흔히 응축기에서 팽창면에 넘어갈 때는 완벽하게 응축된 상태로 넘어가야 되는데 냉각이 안 돼서 들냉각돼 갖고 기체 상태로 넘어가는 현상, 요거를 우리가 플래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발생 원인은 응축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죠. 응축이 안 되는 우리 메커니즘 뭐가 있어요? 압력과 온도 관점에서 압력이 압력이 들 걸리거나, 즉 압력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온도가 상승되거나 두 가지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냥 해석이 되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접근하면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련된 몰리에르 선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살짝 접근해 주면 되는 내용이에요.
어떤 분들은 몰리에 그려갖고 여기다 발생 위치를 찍어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찍었어요? 찍으셨어요? 몰리에를 괜찮습니다. 좋네요. 그죠? 자, 잘 찍으신 거, 그 위치 맞게 찍으신 거죠? 응축하고 팽창고 넘어가는 그 전에. 맞게 이렇게 동그라미 치신 거죠? 증발기 쪽에다 칠하시면 안 되고. 자, 그렇습니다. 증발기 쪽이 뭐야? 증발기에서 압축기 넘어갈 때는 그거가 이제 물로 기체만 넘어가야 되는데 물로 넘어가는 걸 뭐라 그래, 그걸? 액백. 그죠? 액백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액백과 이 플래시가 서로 대각선에서 반대되는 현상이에요. 네, 반대되는 현상. 자, 그걸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영향은 뭐냐면 결국 냉동 능력이 감소된다. 소유동력이 증대되고. 그다음에 방지책은 응축 잘 되게 해라. 압력 컨트롤, 온도 컨트롤. 그죠? 거기에 골자를 갖고 들어간다. 겁니다. 자, 됐고 넘어가서 이제 저온공조 대온차 시스템. 뭐 쓸말 많아요. 그죠? 쓸말 많습니다. 저온공조 대온도차 시스템의 설계 방법은 부하 계산해야겠죠. 여름이 열매 선정하고 냉각콜 선정하고 치중 선정하고. 우리 교과서에 보면 그 크게 4개가 탁탁 나와 있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장단점은 노갈인데 아무 말 써도 되는데 점 두 번째 장점에 송풍기의 소용암이 송풍동의 절감. 요게 포인트예요. 그죠? 우리가 Q는 MC 델타 T에서 여기서 델타 T를 왔다 갔다 키움으로 해서 M 자체를 줄여주는 현상이거든요. 그죠? 동일한 열량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M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죠? 그 내용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자, 됐고. 근데 단점에서는 뭐다? 이 바람이 차가워? 아니면 좀 덜 차가워? 차가우니까 아까 뭐가 있어? 이 치초크 밑에 있으면 콜드 드래프트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쾌기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오케이, 좋습니다. 5번. 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그래, 이것 때문에 생태건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네. 그죠? 5번. 기계 설비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선임된 유지관리자의 업무와 업무별 세부 내용 지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 왜 어렵냐면 유지관리자의 업무까지 물어보면 어떻게 풀어요. 근데 그 세부 내용까지 풀어하면 관련 법규를 다시 한번 또 어디서 끌고 와야 돼. 이렇게 짝짝 끌고 와야 돼. 네,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보자.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와 업무별 세부 내용 중에 업무까지만 서지하세요, 일단. 자, 중괄호 1번에 유지관리 계획 수립. 여기 유지관리자 업무입니다. 유지관리 계획 수립. 근데 계획 수립하는 그 내용이 밑에 쫙 깔려있죠. 세부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중괄호 1번에 성능 점검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중괄호 3번 유지관리 실시. 그 다음에 중괄호 4번 성능 점검 실시. 요 네 가지가 4대 업무야. 이 네 업무가. 유지관리자 업무, 법규상 4개 업무예요. 이 중에 이제 밑에는 세부 내용들은 이제 파생되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괄호 3번의 유지관리 실시에서 반괄호 3번이죠. 요게 좀 있으면 삭제가 돼. 자, 성능 점검 대상 기계 설비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는 성능 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을 본다. 이 말이 그냥 삭제가 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른 걸 했으면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삭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 삭제가 될 거야. 행정예고 나와 있어요. 지금 행정예고 중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중괄호 4번의 성능 점검 실시의 밑에 반괄호 2번. 관리 주체는 성능 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는 성능 점검을 등록해야 된다. 돼 있죠? 근데 그게 바뀌어요. 성능 점검업을 등록한 사람만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단 성능 점검에 필요한 법적인 장비와 인력을 모두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성능 점검업자에 더 맡겨라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다 있으면 하세요. 장비 다 갖추고 있으면, 그 다음 인력 요건 다 갖추고 있으면 하세요. 그 인력 다 갖추고 왜 유지관리하고, 그죠? 네. 일부 이제 대형, 그러니까 일부 아주 큰 대형 어떤 빌딩 공간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대형 빌딩 공간은 또 자체적으로 잘 안 해요. 왜냐면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또 맡겨요. 맡긴다고. 자체적으로 해서 했다가 뭐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죠? 네. 자, 그렇게 이제 행정예고 났다. 그렇게 이제 바뀔 예정이고요. 자, 문제 6번. RTS. 계속 예상이 됐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RTS법의 개념과 이를 이용한 최대 냉방부와 계산 시 수반되는 가정사항. 이거 상당히 논문스러운, 정말
정말 이론스러운 문제인데요. RTS 개념은 우리가 이제 냉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기존의 열평형을 갖고 하던 많은 방식들보다 좀 단순화된 방식을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RTS를 활용한 최대 냉방부 계산식 가정. 이거는 다른 최대 냉방부와 계산할 때 가정하고 똑같아요. 똑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 상태를 가정을 하죠. 정상 상태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지금 딱 이게 지금 여기 온도가 몇 대? 이렇게 하면 25도야. 그죠? 그럼 제가 25.5야. 계속 바뀌어. 계속 바뀌어. 계속 바뀌어. 그럼 이게 우리가 부하 계산 할 수 있어 없어? 못 해요. 아, 너 그래. 너 25도 정해. 네, 너 정상적으로 지금 픽스된 상태야. 라고 가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정하고. 자, 이런 정상 상태 가정 부분과 그 다음에 주기적인 조건 가정. 그러니까 얘를 뭐 365일 매일 그 데이터를 다 넣어서 할 수 없잖아. 그죠? 매일매일 데이터를 할 수 없으니 그날 발생한 오후 3시에 발생한 그 부하는 내일 오후 3시에도 똑같이 발생할 거야. 똑같이 발생할 거야. 그래서 주기적인 패턴을 그냥 넣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시간 지연 효과. 자, 요거는 바로 에너지, 바로 열이 바로 들어온 게 아니고 출결 상태를 거쳤다가 들어올 거야.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골자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3교시가 어렵군요. 어렵군요. 어려운 건 평소보다 쉬웠는데 개 중에 어려운 교시였다. 그렇죠? 어려운 교시였다. 저 유튜브 나오는데 자꾸 쉬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렵게 내실 거 아니야? 평소처럼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킬러 문항을 없애는 분위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킬러 문항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킬러 문항이 없어요. 이 킬러 문항은 뭐냐면 뭔 말이지? 이런 문제들이 한 도세 문제씩 있거든. 보통 기숙사 시험을 보면 뭐 저도 처음 보는 말. 아니면 뭐 일본에서만 있는 뭐 개념, 일본어로 돼 있는 개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킬러 문항이죠. 찾아봐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30년 전에 썼던 설비를 지금 막 시험을 내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건 킬러 문항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없는 거죠. 자, 4교시 넘어갑니다. 자, 문제 1번의 거주평가의 개념과 설비 업무에서의 PO의 의. 이거는 거주평가라고 정의를 줬잖아요. 거주평가가 뭐야? 거주 후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거주 후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준공하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평가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TAB라고 하죠. 최종적인. 그죠? 그거는 준공 전에 딱 하는 거야. 준공 전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준공 후에는 헷갈리는 게 아니고 또 평가하자. 요게 준공 후 평가, PO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주 평가라고 얘기하죠. 거주 평가. 그럼 거주 평가를 했을 때 의의가 뭐야? 좋은 게. 실제 느껴보는 거예요, 실제. 실제 거주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뽑을 수 있다는 게 골자가 되는 거죠. 네. TAB는 준공 전이야. 누구랑 하고 있는 거야? 우리들끼리 하고 있는 거야. 설비인들끼리. 그죠? 설비인들끼리. 맞네, 틀림. 맞아. 갑시다. 오케이. 뭐 이러고 끝난 거야. 근데 실제 누가 입주했어? 개판이야. 개판이야. 그럼 난 되는 거죠. 근데 그 개판을 잡아주겠다. 그 다음에 그 개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떤 현상들을 데이터를 모았어. 그러면 그 데이터가 살아있는 데이터잖아. 아주 유용한 데이터. 그러면 누구한테 줘? 지금 짓고 있는 애들한테 던져줘. 설계하는 애들한테. 그러면 이거 반영해서 하세요. 피드백하는. 그죠? 이게 PO의 의의죠. 의.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CFD. CFD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전산유체 해석 기법을 이용한 공기연령 산출과 이를 이용한 실환기효율 정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뭐 문제 쉬운 문제죠. 전산유체 역학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개념을 얼만큼 분량을 갖고 적었느냐, 개념을 얼만큼 늘어뜨렸느냐, 그림과 절차와 이런 것들을 개념에다 필요성 이런 것들 개념 다 넣고, 그렇죠? 분량을 늘렸느냐가 그게 이제 관건이 문제였죠. 이게 개념만 넣으면은 최종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공기연령과 잔류체류 시간에 대한 문제를 적어도 한 2페이지 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개념을 늘려서 썼느냐. 이게 관건이었고. 자, 뒤에 보면은, 자, CFD는 뭐예요? 전산유체 역학이죠. 말 그대로. 자, 그 다음에 2번. 공기연령 및 잔류체류 시간을 이용한 환기율 정의. 자, 공기연령을 이용한 거는 급기효율을 재는 거고요. 급기효율.
그죠? 내가 급기구에서 어느 임의의 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기 때문에 급기율을 재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잔류체류 시간은 임의의 점에서 어디까지? 배기구까지 가는 관점이기 때문에 얘는 배기율을 재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 골자 두 개를 적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네, 됐습니다. 그림도 그려주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문제 3번. 자, 이 문제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왜? 그나마 아는 말이 나왔어요. 명확하게. 히트파이프. 그래서 아마 이 나와 있는 제가 이제 구조 부분에 나와 있는 이 구조를 다 그리셨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작동 원리도 다 적으셨을 거야. 특징도 적었을 거야. 장단점 뭐 이렇게 적던지 특징을 적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딱 막혔을 거야. 적용해서.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걸까? 그죠? 여기서 아마 막히셨을 거예요. 그래서 액체 금속용, 상온용, 극저온용.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꼭 정해준다. 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쪽에 이제 우리 태양광 히트파이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실무적인 내용으로. 그죠? 상관없다. 그렇게 써도. 자, 넘어갑니다. 문제 4번. 자, 아파트 급배수 설비의 소음 저감 방식. 이것도 뭐 한 3-4페이지 씁니다. 그죠? 네. 소음 저감에서 소음의 전달 경로. 크게 보면 뭐 공기 전달, 그 다음에 뭐 고체 전달 경로가 있겠죠. 발생 원인. 자, 배관 타고 오겠죠. 위생급수, 소음, 수격, 뭐 배관 진동, 급수. 배수는 횡지관, 입상관, 뭐 위생기구 들어가고. 자, 방지책도 다양하다. 여기는 제가 써놨지만 다양한 답이 가능해요. 방지책. 본인 생각하는 거. 소음 저감은 여기 지금은 아파트의 급배수 설비의 소음은 소음이 나는 게 중요한 거야? 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나더라도 안 들리면 되는 거야. 누가? 입주민이. 저기서 나는데 안 들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음 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은 샤프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관이 왔다 갔다 하는 샤프트의 위치를 정말 거주민이 생활하는 공간하고 분리시켜 놓는다. 아니면 거기 벽체 두께를 높인다. 차음대를 친다. 이렇게 답을 적는 분이 있어. 그럼 오케이. 좋아. 그죠? 네? 근데 그렇게 또 생각이 안 나죠? 그건 또 생각이 안 나. 잘 생각이 안 나. 그죠? 자, 그래서 뭐 교과서적으로 위생급수 소음을 뭐 저감하기 위해서 무소음의 변기를 쓴다는 둥, 그 다음에 수욕작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수격 방지를 설치한다는 둥, 뭐 이런 얘기 썼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배수음에서 위생기구에 우리 화장실 물 내리면 소리 심하니까 뭐 층하배관을 올려갖고 화장실 물배관에 소리를 안 내게 한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막 썼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좀 편하게 내려놓고 시험 보신 분들이 샤프트 막 그려가면서 평면에 샤프트 위치를 막 여기로 막 넣어주면서 막 이격시켜주면 뭐 소음이 들리던지 아무리 들려도 안 들릴 거 아니야. 결국 샤프트 위치. 여기 중요하다. 샤프트 위치. 옛날에 우수배관. 우수배관이 어디 있어요? 베란다 있잖아. 보일러실에. 뭐 저기 세탁실 뭐 무수배관 있잖아. 비 오면 계속 뭐 소리 나잖아. 근데 그거 즐기시는 분도 있어. 그것도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 그 소음을. 그것도 뭐 호불호가 갈리는 건데 여튼간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격하고 매립하고 저 딴 데 놓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정했다. 매립은 하면 안 돼. 매립은 안 돼. 지금 매립은 안 돼. 매립 누설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자, 오케이. 좋습니다. 5번. 합성. 이것도 또 쓸말 많아. 근데 이게 구분 방법 때문에 어렸을 거야.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햅섭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의는 첫 줄에 나왔죠. 햅섭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또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식품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기준. 그렇게 적으셔도 돼요. 자, 필요성은 뭐 식품의 원료 관리, 유통 관리, 뭐 전과정에 유한 물질 당해에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걸 사전 방지하고. 구분 방법, 요게 포인트다. 청결 구역과 그 다음에 준청결, 일반. 근데 청결하고 준청결을 안 나눌 수도 있어. 현장에서. 근데 그럼 묶을 수도 있고. 그렇죠. 청결로 전체를. 근데 요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 아마 환기성 이런 걸로 구분이 돼 있을 거예요. 청결하고 그 다음에 일반 구역하고. 그 내용이 밑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공조설비 햅섭이죠. 다양한 답이 가능합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조닝과 공기조 시스템의 설계에서 환기했어. 뭐 청결구는 어떻게 하고, 준청결은 어떻게 하고, 일반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자, 근데 공기조하기 이렇게 하겠다. 환기설비, 배관설비, 위생물질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6번. 6번은 뭐냐면 6번에서 물어보는 게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그거라는, 모의고사반 하신 분들은 공부했던 그거라는 것을 인지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정말 무지하게 많이 문제를 다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자,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사업 개요. 노가리입니다. 이거 노가리. 노가리야. 노가리. 여기 저는 사업 개요라고 해서 그 사이트에 있는 사업 개요를 적어왔는데 이걸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사람은 노가리, 노가리. 예. 노후건축물을 이제 바꿔서 그다음 이자 지원을 해갖고 원활하게 뭐 그린림을 하는 뭐 이런 사업의 어떤 내용이라고 다 대부분 적으셨을 거고, 지원 대상은 공공건축물 준공후 10년 이상 된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소비 건축물, 다소비 에너지 건축물,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파출소, 경상도서관. 이게 왜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한정히 써놓고 이게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인가? 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그죠? 자, 그리고 지원 항목은 필수공사, 선택공사. 무지하게 계속했잖아, 이거. 그죠? 네. 자, 이렇게 정리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제 시험을, 물론 기설비 기술사법 시험을 지금 보러 가지는 않지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매칭 현황이라서 먼저 올리잖아요, 제가. 매칭 현황을 올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난이도는 파악이 되죠. 제가 보면 난이도는 파악이 돼요. 난이도 파악이 되면서, 느낀 난이도는 높은 난이도는 아니었어요. 이번 시험이 높은 난이도 아니었는데 문제는 정말 잘 만들었다. 응? 이 문제 정말 고퀄리티 문제다. 양질의 문제가 어렵지 않으면서도 변별력 있는 문제였다. 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싶고, 평가하면 안 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공부하신 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어요. 딱.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안 하고 들어갔을 때는 풀 수 없고, 공부를 많이 했을 때는 접근이 좀 되는 그런 문제. 왜냐면 우리가 뭐 요즘에 킬러 문항이라는 걸 뭐 배제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술사에서 킬러 문항이 나오면, 그런 킬러 문항이 많이 나오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손해예요. 왜냐면 그 킬러 문항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잡을 수가 없는 문항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런 공부하지 않은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변별력이 없어요. 근데 요번 시험은 그런 게 없었다. 정말 깔끔했다. 문제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요 정도 마치고요. 쉬었다가 이제 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